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심이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네, 어제 이제 긴급 의총회의를 통해서 비대위를 새로 꾸리기로 한 이 국민의힘 소식, 또 대통령실 수시 개편에 나선 이 소식 등을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국민의힘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오후에 4시부터 이제 긴급 의총회를 진행을 했죠. 무려 5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어제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 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이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을 해서 먼저 당헌 당규 정비 후에 새 비대위 구성,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의총 소집 이후에 결정을 하고 윤리위는 이준석 추가 징계의 처리를 촉구한다. 이게 크게 3가지 정도인데 결과 나온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남부지법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네. 일단 절차상으로 비대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문제가 없다. 예, 그렇지만 그렇죠. 실체적으로 비상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비대위라는 것은 전제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결국은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된 비대위 자체도 사실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의총에서 이제 그런 경론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비대위가 어떤 절차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게 존속이 가능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예. 아니다. 이 기본 구성 자체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도 아예 이건 없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법원의 취지가 결국은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향은 뭐냐면 그렇다면 최고위원회는 이미 뭐 다 사퇴해버려서 상실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비상 상황에 대한 이제 당헌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현재로는 당 대표의 거리와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당헌에 만약에 이제 고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과반수 이상이 어떤 면에서 사퇴를 한다든지 뭐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또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이제 넣어서 구체로 당헌 개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당헌 개정에 따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그래서 그 비상대책위가 앞으로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관장하게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먼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먼저 한 다음에 거취 문제는 그 이후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 추가 징계를 할 경우는 현재 받은 징계보다 더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당이나 그다음에 제명이나 자진 탈당 권유 뭐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법원에서 판단한 이 비상 상황에 맞게 당헌 당규를 고쳐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시 규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최고위원 절반이나 그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조항을 이렇게 넣으면 새로운 비대위로 가도 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거를 넣는다 그래서 뭐 문제가 없을까요?
향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최고위원 절반만 사퇴하면은 또 비대위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닌데 이준석 대표를 물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원내대표 새로 선출해서 직무대행 맡고 기존에 있던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최고위원 돌아와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고위원은 2명 정도만 선출을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6개월 후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문제다 생각되고요. 자꾸 추가 징계 요구하는데 이 추가 징계 하자는 건 뭐 끝까지 가자는 거잖아요. 누가 이기는가 보자. 그렇죠. 국민들 보기 좀 창피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라든가 정치를 선언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발언했던 것이 자유예요. 자유만 한 30회 이상 했는데 표현의 자유도 자유입니다. 당대표가 자신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제거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주장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추가 징계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다 생각되고 또 하나의 카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과 검찰을 통한 압력을 통해서 충분히 기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수준으로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고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뭐 정리를 하면 검찰을 통한 압력이라고 얘기하면 또 반대편에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울 것 같고요. 날려버린다는 표현도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압력을 통해서 기소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것 같고요. 또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여권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 비대위에 대한 좀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하태경 의원은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또 국민도 버렸다. 이렇게 좀 당내 분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당내 분란이야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빈대를 잡기 위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이 얘기는 당량인들로서 당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그 박형수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입법 미비라고 했잖아요. 현 상황에 대해서 초유의 사태로 당원 당규상에 입법 미비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현 상황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 비대위를 또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되는지 근본적으로는 사법의 영역에서 정치를 풀어가려다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을 제도를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비상 상황적 상황에다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제 법원의 판결, 결정 이후에 벌어진 일을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그 소급적 상황 같은 건 논란은 없을 것인지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어떻게 이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저런 상태로 겉을 두고 나중에 처리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는 과연 그게 바른 것인지 또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해야 된다는데 저것도 조금 궁금한 게 제가 여기 그냥 궁금하다는 얘기지 특정인을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반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저 양두구육이라든지 신군부라든지 얘기가 어제 나왔거나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에 뭐 결정 이후에 나왔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발언을 했을 때 그럼 추가 징계를 요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 싸잡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떤 그 공감대를 100%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저게 좀 이상하다고 해서
저런 이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예. 이견이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이준석 대표에 있지 않다 이렇게 좀 김정래 교수님께서는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바탕에 아무래도 이제 사퇴 수습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다시 논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어떤 난국을 수습할 사람이 따로 없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거취를 결정한다. 이런 식의 약간 고육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나간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미 좀 리더십 자체는 상실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닌 실체적인 하자를 지적했다는 부분인데요. 결국 외부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최고위원들이 자꾸만 사퇴를 함으로써 비상 상황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의결 중에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을 무효라고 봤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분명히 지금 사태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말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커지는 지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새 비대위 선출하는 것도 좋고 당원 당규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걸 누가 주최를 해야 됩니까? 권성동 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마 고심이 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까 이야기해줬지만 이미 이제 그 처음에 검수완박 문제부터 문자 파동, 또 사적 채용 등등 해서 사실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하다가 이번 이 사태까지 켜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법원이 내린 판결이지만 이렇게 내리기까지의 어떤 상황 자체를 잘못 관리한 지도부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 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려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겁니다. 후보들이 나오고 등등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일단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사퇴를 선언하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사퇴하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니 사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 긴급한 일단 일들은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버리면 지도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공백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지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비대위를 만든다든지 당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게 정도지 지금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그냥 밀어붙인다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또 당의 어떤 면에서 지도력에 설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선 권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하고 그 공백을 유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새 원내대표가 빠른 시간 안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타당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했지만 최고위 의사 결정 과정에는 관여를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나중에 저걸 논의한다는 것이 만약에 사법의 영역을 놔두고 정치 영역 속에서 이걸 보면은 앞뒤가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건 신뢰되는 편이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치 영역으로 본다면 사법의 영역으로 가면 그건 사법의 영역으로 국민의힘이 자꾸 들어가서 얘기 관론을 봐갈수록 저거는 반드시 양론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러나 정치 영역 속에서 푼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권성동 의원은 그만두고 다만 후임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는 내가 그 사태를 관장하겠다. 이것이 정치적인 얘기지. 그건 나중에 논의한다. 여기서 어째 꼭 이준석 대표의 부분은 만뜩을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은 아무다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궁금하고 왜 사태가 일어났는데 문자 공개는 누가 한 거냐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풀면은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들이 다 정말로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법의 영역으로 가서는 이기고 지는 게 아마 계속 이 논란을 일으킬 거다 이거죠. 다수든 소수든 간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의 지금 좀 행보도 알아보죠. 이준석 대표 어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의 한 축제 현장을 찾은 건데 좀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행보를 좀 알리는 것 같아요. SNS에 보면 어제 7
계곡에 또 추석 앞두고 성묘도 갔다 오고 치고 계속 머물면서 뭐 대구, 구미, 안동 다 이렇게 좀 지지자들 만난다고 하는데 이런 지금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라고 생각해요. 또 법원에서 판결에서 이겼잖아요. 네.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승소하고 나서 차분하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국민이 대구라고 하는 보수의 심장인 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거기서 힘받겠다고 서문시장을 가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묻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묻히는 그런 또 전략 같기도 하고요. 또한 일단 승소를 했으니까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승소했다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윤핵관을 공격할 경우에는 예. 추가 징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은 어떤 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법으로서 승소한 사람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정치적으로는 공방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전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네. 근데 좀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타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법대로 한다면 네. 국민의힘은 이의 신청하고 항고하고 그 결과 기다릴 때까지 6개월, 1년이 가고 예. 그 전에 다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선거 전에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자주 만나서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네. 그랬는데 선거가 끝나고 총선도 멀기 때문에 이제 타협을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어떻게 해서든 이준석 대표를 버리고 내가 맞는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권력자들의 권력 싸움이 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국민,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 이런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겸허하게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네.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는 거는 좋죠. 이제 대한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미 갈라설 만큼 갈라섰고 더 이상 이게 봉합되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원들도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정치적인 해법을 도모하기에는 양쪽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나 짙어졌고요. 그런 겁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준석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향해서 신군부라든지 뭐 절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칭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타협이라든지 해결을 도모하기엔 서로 간의 신뢰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법 절차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가기에는 네. 국민의힘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려고든 어떤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인 엄태영 의원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곳곳에 사퇴 저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이게 어떤 책임 있는 엄태영 의원 뭐 이게 자세가 필요한데 혼자 사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 네. 뭐 나가라 그러고 사퇴하고 뭐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 해결자가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은 어떤 식이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예.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뭐 할 수 있죠. 자기 이름 나오고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해결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게 결국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엄태영 의원이 이렇게 사퇴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비대위가 구성된 절차는 문제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있는 비대위는 그냥 절차상 주호영 위원장만 권한이 정지된 거지 이 비대위는 살아있다. 그래서 위원장 대행만 하면 된다라는 일부 견해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라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또다시 이제 비대위원을 만약에 구성을 한다 그러면 또 아마 가처분을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예 그런 단초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저는 엄태영 의원이 사퇴를 해버리고 아예 그냥 해산해버리는 뭐 그런 방향을 찾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국민의힘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라는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제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비대위는 있고 비대위원장 안 된다.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읽는 사람 문해력이라고 할까 법회력이라고 할까 있을까 의문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퇴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걸로 어떻게 사퇴를 해요? 그냥 없어진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비대위 조영위원만 아니라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비대위냐는 고기에 말꼬리 이렇게 하듯이 하지 말고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닌 걸로 왜 만들었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별개 문제지만 그래서 정말 국민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과연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또 앞으로 2년 후에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 전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이건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해결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님의 공천을 받은 후보로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당정이라는 그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한쪽 기둥이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본인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문자 같은 걸 공개돼 보면 어쨌거나 그 의중이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당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당내 사정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의도 정치권 사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표를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 지지를 했던 그 수천만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바른 태도인지 그냥 그거는 좀 굉장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쟁점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오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겠죠. 윤 대통령 고민이 아무래도 회의 중에서도 나왔겠죠. 그렇죠. 당장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 헷갈립니다. 참석을 못했지 않습니까?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국정 운영에서 뭔가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또 지금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야당이 지금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안 해준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딱딱딱 막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물가를 내년 수준으로 지금 전부 다 안정을 시킨다는 거. 이번에 이제 방역 관련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한 2,000명 정도를 더 늘리고 실제로 휴게소에서도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한다는 등등이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게 결국은 집권 여당이 지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니라 뭘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즉 윤석열 정부가 한 첫 번째 이 정기국회 때 어떤 지점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킬 것인가,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인데 당이 사실 저러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아마 아주 강성의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이 나올 텐데 과연 그 당의 공세를 어떻게 견뎌낼 건지 솔직히 좀 걱정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인사 개편 작업도 좀 짚어볼게요.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인사 개편 작업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저희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한 수석실에서만 지금 2, 3급 3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시 개편이 지금 계속 탄력을 받는 분위기예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많이 낮고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중폭 교체에 나선 것 같아요.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 입장에서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무수석실도 대폭 한 30% 정도 물갈이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좀 쇄신의 의지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보안 사고 책임이라든가 어떤 부적절한 만남을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업무기술서라고 해서 정말로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국민을 위한 희생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위치에 있어서 정말 일을 잘할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실에 임명되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을 받고 실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분배됐다고 한다면 이런 좀 혼란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다, 원자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을 5년을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어떤 화두라든가 구체적인 밑그림, 큰 그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책기획조정수석실이라든가 이런 수석실에서 좀 만들어내서 어떤 지금 집안 다툼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 이런 것들도 좀 정책적 비전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이제 추석 전에 비서관급 참모진의 이제 중폭 교체도 검토 중이고 또 정무수석실 실무진의 최대 30%를 물갈이할 예정이다 이런 예정의 뭐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뭔가 변화하려는 것이 뭐 지금 상황이 좀 당과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여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적 쇄신의 어떤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국정 지지율이 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인사 실패가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중폭 개편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사진들, 비서관, 참모진들이 교체되는 모습들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이 그 교체를 통해서 어떤 민생 행보라든지 경제 행보까지 나서 준다면 대통령실이 좀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정무수석실에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는데 왜 정무수석은 안 교체합니까? 아니 그 총책 책임자가 정무수석이잖아요. 자기 지금 비서관들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발생하면 사실 정무수석에 그동안 역할을 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럼 정무수석은 가만히 있고 좀 더 밑에 있는 비서관들만 교체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연 이게 인적 쇄신이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 자꾸 이렇게 비서관들 많이 교체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그 어떤 책임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결정권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권자를 가만 놔두고 밑에 있는 사람만 한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향 자체가 물론 이 인적 쇄신하는 건 옳지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밑에 있는 사람도 수긍할 수가 있지. 수석은 가만 놔두고 있고 밑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을 바꾼다고 이 일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편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오늘 선출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평균 권리당원 투표율이 37.09%에 그쳤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지적들도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낮은 겁니까? 조금 낮다고 봐야죠. 40% 초반대까지 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송영길 37% 정도면 좀 낮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별히 지지율이 높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민주당이 국민들께 좀 쇄신하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대선과 지선 패배 후에 이루어지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을 정말 공정하게 잘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통합의 관점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 사당이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통합의 방점을 두고 또 미래 비전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또 다음 총선에서 좀 우려되는 어떤 공정한 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공정한 선거라든가 항상 상식에 비추어서 당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이제 이런 신뢰를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진정으로 국민의힘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당시 변호사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9월 9일입니다. 수사 시간이 상당히 지금 촉박한데 지금 시효 안에 이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게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인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쌍방울 측이 이재명 의원의 어떤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대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위사실 공표 부분만 관련해서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제 9월이면 공소시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굉장히 지금
지금 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네. 부분인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와 별개로 만약에 이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것은 이제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 뇌물죄 공소시효는 또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9월까지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압수수색이라든지 각종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 전에 그 검찰에서 수사 결과는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의원님, 이거 수사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사실은 이 수사와 관련해서 좀 굉장히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렇게 빡빡하게 수사를 안 한 측면도 있고 검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권 교체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수사가 좀 집중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여기도 허위사실 관련해서 9월 9일 날 이제 그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혜경 씨에 대해서 지금 일단 송치를 해서 이제 넘겼는데 검찰도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굉장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월 9일은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항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안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뭐 인재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입증이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재명 뭐 당대표가 되는 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개정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 기소 시에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정치 탄압 등의 문제로 윤리위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무위로 바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항을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3항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어떤 판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격한 잣대를 들여야 되는 것인데 이런 뭐 검찰의 기소 시 이게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의 부분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숫자인 당무위에서 정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검찰의 기소가 어떤 정치적 탄압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적합한 기간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쌍방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환사채 관련해서 20억의 뭐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더라 이랬습니다만 그 20억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윤대진 검사장에게 변호를 맡겼던 변호사에게 지급된 돈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 돈이 전혀 이런 정치 자금이 아니라 M&A 에스크로 자금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막 설은 많습니다만 실체가 밝혀진 것이 없어서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나온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정치보복 수사로 또 판단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부분, 이 부분도 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부결됐던 거를 하나만 빼서 다시 해서 통과시켰는데 내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반응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도 이게 이재명 대세론에 그냥 묻혀서 그냥 내려간 건지 그거에 대한 내부 분위기를 좀 여쭤본 겁니다. 그게 일사부재의 문제잖아요. 다른 안건들과 한꺼번에 올라갔었는데 이게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건만 별도로 올린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지도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항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3항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선택은 윤리보다는 어떤 당무위가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판까지는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황정수 부장판사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도 저는 가처분 신청하면 이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안건이 그 부결된 거를 중앙위원회에 올리려면 5일 동안을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긴급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틀 만에 올려갔습니다. 근데 왜 이게 긴급 사항이죠? 바로 그겁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죠. 황 판사는. 근데 이게 긴급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긴급 상황? 왜 굳이 그러면 당 대표 되는데 이게 왜 긴급 사항이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실현될 경우에 이 조항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는데 기소가 됐을 경우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복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가운데 중도 입장이라고 할까 보면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인데 당원 정지에다가 어쨌거나 쫓아내려고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사후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냥 한쪽은 현재 속에는 의혹만 제기된 상태인데 여기서 한쪽이라는 건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거기는 의혹만 제기됐는데 보험 형식으로 당원을 또 강화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자, 법이 어느 당에 가면은 저렇게 되고 저 당에 가면 저렇게 되는 거. 이쪽은 이준석 당원, 이쪽에는 이재명 당원처럼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참 저로서는 좀 굉장히 당혹감이 느끼는데 어떻든 그거를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렇게 압도적인 어쨌거나 투표율이 낮든 간에 지지 속에 올라오는 소위 그 말하자면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제왕적 대표가 지금 등장하는데 강성 야당에 지금 저런 문제 내부적인 체제 정비 전까지도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저런 그 제왕적 대표를 두고 나오는 체제 정비를 마치고 나오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감내하려고 할 것인지 무슨 플랜을 갖고 있는지 이 점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왕적 대표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게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지적을 좀 드립니다. 또 다른 이슈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30일에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 적용에 따른 좀 파장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일관해서 법인카드를 김혜경 씨가 직접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용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배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고요. 30일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 후에 김혜경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했는지 여부를 계속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배임 교사, 즉 그러니까 그 배모 씨가 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암묵적으로라도 교사한 혐의가 있는지 그래서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입증하겠다는 어떤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진술들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을 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30일 날 아마 구속 여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구속이 이제 된다 그러면 사실 수사에 좀 탄력을 받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법 적용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30일 날 이 구속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